안녕하세요. 북클럽 비바.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도스토옙스키 죄와벌 1부를 마쳤죠. 오늘은 2부의 1장만 할 생각이에요. 이 1장이 정말 깁니다. 진짜 많은 얘기가 나와요. 이 2부의 1장 하나만 가지고도 단편 소설이 될 것 같아요. 좀만 각색을 다시 하면. 우선 1부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할머니를 죽였죠. 전당포 누파를. 그 살인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2부에서는 눈을 뜨는데 자기 방이에요. 자기 방 아닌데 어머, 내가 옷도 안 갈아입고 문도 안 잠그고 지금 내가 어떻게 여길 와서 자고 있는 거지? 하고 놀라요. 누가 봤으면 어떡하지? 혹시 내 몸에 흔적이 남았나? 그리고 이제 어스름한 불빛이 있는 데서 막 보죠. 자기 흔적이 있는지. 그걸 봤더니 바짓단 술에 핏자국이 묻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도끼를 거느라고 안에 여름 겉옷 안에 만들었던 그 고리가 있었잖아요. 몸속에 도끼를 숨기고 가려고. 그 고리도 옷에 붙어 있는 채였어요. 그것도 뜯어내고. 그리고 봤더니 호주머니에 자기가 넘어에서 피가 묻었던 것 같아요. 그 호주머니도 뜯어내고.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한쪽 발이 피가 묻어 있는데 발을 디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말도 벗고. 그러면서 그거를 쥐고 어떡하지 이거를 불에 태울까? 벽난로에? 그럼 제가 남을 텐데 이 흔적을 어떡하지 하다가 오한이 들고 잠이 들었다 깨고 하면서 정신없이 있어요. 이게 사람을 죽인 다음에 살인자의 심리인 거죠.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누워 있었대요. 언뜻 잠에서 깨는 듯 싶을 때면 밤이 깊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했지만 일어나지는 못했다. 우리 그럴 때 있죠. 몸이 이렇게 축 늘어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비몽사몽간에 막 몸이 무거워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상태예요. 마침내 날이 벌써 대낮처럼 훤히 밝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아까부터 넋을 놓은 탓에 여전히 띵한 상태로 소파에 누워 있었다. 길거리에서는 절망에 차 무섭도록 흐느끼는 소리가 그의 귓전에서 날카롭게 울렸지만 그건 매일 새벽 2시가 지날 무렵이면 곧장 들려오는 소리였다. 여기서 우리 이상해져요. 새벽 2시인데? 대낮처럼 훤해? 이게 무슨 소리야? 백야죠, 백야. 지금 라스콜리니코프가 이 사람을 죽이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이 시기가 빼체르부르크에서는 백야인 거예요. 백야가 한창일 때 어떻게 되냐면 밤이 훤해요. 그러니까 뭐 대낮처럼 이렇게 밝은 건 아니지만, 지금 밖은 대낮이에요. 대낮처럼 밝은 건 아니지만 해가 지지 않은 것처럼 훤해요. 이건 사실 빼체르부르크만 그런 게 아니고 북유럽이 다 그렇죠. 그 핀란드나 이런데 백야 구경하러 가잖아요. 덴마크나 다 백야가 있죠. 그래서 이 백야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북유럽에서 나오는 탐정소설들, 살인이 주제가 되는 소설들 보면 백야가 배경일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자연현상이거든요. 그 북극 부분에 있는 나라들. 여름인데 밤인데 밤이 아니에요. 훤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들뜬 상태에서 이 훤한 밤에 어떤 환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상상을 옛날 이야기에서도 계속 내려왔겠죠. 전래동화나 뭐 민담에서도. 여기 지금 그 백야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고 누워서 자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날이 벌써 대낮처럼 훤한데 백야인 거죠. 한밤중인 거죠. 그런데 길거리에서는 절망에 차 무섭도록 흐느끼는 소리가 귓전에서 날카롭게 울렸지만 매일 새벽 2시가 지날 무렵이면 들려오는 소리였다. 지금 한 새벽 2시쯤 된 거죠. 이번에는 그의 잠을 깨워놓았다. 술집에서 주정뱅이들이 나오는군. 2시가 지났다는 소리다. 그 백야에 훤한 밤중에 술꾼들이 술을 마시는 거죠. 2시쯤 되면 술집도 에서 나오는데 그 소리가 라스콜리니코프 방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2가지 주제가 독특하다고 했잖아요.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 그러니까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 누군가가 하는 얘기를 엿들으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경계를 넘어서면서
무언가 금지된 걸 저지른다는 의미의 경계를 넘어서는 상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장소 이동, 주변의 소리. 여기서도 지금 새벽 2시 소리로 시작하는데 2부의 1장에서는 백야까지 나옵니다. 해가 졌는데 지지 않는 밤. 그래서 새벽 2시가 지났구나 하고 화다닥 일어나서 어머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잤지?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살인의 흔적이 자기에게 남았는지 훑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때 백야에 막 오한이 들어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주머니에 또 뭐가 있어요. 봤더니 노파의 그 귀중품 전당포에 맡겨뒀던, 근데 자기의 소유가 됐던 귀중품일 수도 있고 본인이 산 것도 있겠죠. 그 노파의 귀중품들을 들고 왔잖아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사람 죽이고. 근데 그게 호주머니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고 있는 모습을 누가 봤다면 노파를 죽였다고 누구라도 의심할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다행히 안 들킨 거죠. 그래서 이 작물을 어떻게 하냐. 방의 제일 구석 아래쪽에 벽지가 떨어져서 너덜거리는 곳이 있는데 그 구멍 종이 속에 밑에 막 쑤셔 넣었어요. 근데 다 쑤셔 넣고 여기서 보니까 거기가 불룩해요.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살인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는 것 같아서 정말 초조해합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닌가? 이성을 잃었나? 아니야,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아직 정신이 남았네 하면서 오락가락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나서 밖에서 소리가 나요. 이제 그리고 오한이 들어서 자다 깨다 하는데 나스타시아 하녀하고 문지기가 밖에 있어요. 근데 봤더니 자기가 자면서 아까 그 막 호주머니, 뭐 양말, 이렇게 흔적, 바짓단 이런 거 쥐고 있어. 손에 쥐고 잠이 든 거예요. 그냥 나스타시아하고 문지기가 들어와서 이게 잘한다 아직도 자고 있네 한데 문지기가 경찰서에서 소환장이 왔다고 주는 거예요. 회색 종이를. 이게 뭐야? 진짜 소환장? 무슨 소환장이지 하고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런데 나스타시아가 차 좀 마실래? 아니야, 가야겠어. 내가 경찰서에 지금 가봐야겠어. 그리고 나스타시아하고 문지기는 나가요. 그러고 라스콜리니코프는 햇빛 아래 가서 자기 술 장식이 어떤지 막 이렇게 보는데, 자기가 쥐고 있는 건 나스타시아가 봤어도, 문지기가 봤어도, 핏자국이 선명하진 않았고 뭔지 잘 몰랐겠구나 하고 이제 또 안심을 하죠. 그러면서 왜 아무 용건이 없는데 나를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지? 이게 얼마나 웃겨요. 왜 용건이 없겠어요? 사람을 죽이고 났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 들켰다고 생각하면 나 아무 용건이 없는데 경찰서에서 왜 오라고 하지? 그러면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려다가 스스로도 웃음을 터뜨립니다. 딱히 기도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도 스스로가 가당찮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망하면 망하는 거다. 상관없어. 그래, 이 피 묻은 양말도 그냥 신어버리자. 먼지 속에서 더 뒹굴다 보면 흔적도 사라지겠지.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경찰서 간다 했다가 아니야, 무서워서 안 되겠어. 도저히 감당 못하겠어. 하다가 잔꾀를 부리는 거지. 나한테 전부 실토를 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지. 그러면서 가택수색을 하려고 날 일부러 경찰서로 오라고 하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가지 뭐. 망해버리지 뭐. 그랬다가 겁이 났다가 그럼 나를 여기 끌고 와갖고 가태수색까지 하려는 건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가 거리로 나옵니다. 마치 파멸을 앞두고 너무나 큰 냉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냥 갈 길을 간다고 해요. 이게 어떤 심리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죠. 거리로 나왔더니 백야잖아요. 여름이에요. 베체르부르크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이렇게 묘사돼요. 요 며칠 사이에 비라도 한 방울 내리면 좋으련만 또다시 먼지와 벽돌, 석회가루, 또다시 가게와 술집의 악취, 또다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주정뱅이, 핀란드인 도붓장수, 반쯤 찌그러진 마차들 뿐이다. 자, 이번에는 막 냄새가 나지 않나요? 이 죄와벌 도입부에서도 이 냄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2부의 1장에서도 이 냄새가 또다시 막 여러 가지를 환기시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저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태양빛이 너무 환히 내리쬐어 눈이 아릴 만큼 부셨고 머리가 어찔하면서 현기증이 다 났다. 태양빛이 강렬한 날, 열에 들뜬 자가 갑자기 거리로 나오며 흔히 맛보는 감각이었다. 이 대목 딱 읽을 때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생각나는 문장이 있죠. 까미의 이방인. 그쵸? 뜨거운 태양. 사람을 죽인 사람의 심리, 열에 들듯 거리에 나섰을 때 그걸 일사병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그 까미의 이방인의 그 유명한 첫 대목이 저는 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사람을 죽이고 방 안에서 전전긍긍하다가 경찰서에서 소환해서 거리로 나왔을 때 딱 여름에 페체르부르크의 태양 아래에서 느꼈던 바로 이 문장하고 너무나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찰서도 뭐 그 구역이에요. 그 구역. 거기에 이제 가요. 경찰서에 가는데 그 경찰서로 올라가는 4층 건물에 4층에 있습니다. 이번에 계단을 또 올라가죠. 이번 꼭대기에는 노파의 집이나 누군가의 집이 아니라 경찰서가 있어요. 경찰서 사무실.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계단은 구정물이 질펀하고 거기에 막 숨이 막힐 정도로 갑갑하면서 올라가요. 근데 올라갔더니 대기실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굉장히 갑갑한 데다 방에 새로 페인트 칠을 해서 아직 마르지 않은 페인트와 역겨운 건성유 냄새가 코를 찌르고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계속해서 이 냄새죠. 거리에 나왔을 때 악취, 여름의 악취, 그리고 이 경찰서 건물로 올라왔을 때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느끼는 어수선함과 첫 번째 대기실에 들어갔을 때의 또 그 냄새, 악취. 구역질이 날 것 같은데 좀 기다리다가 어떻게 가냐면요. 앞으로 더. 다음 방으로 갑니다. 경계를 계속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쪽 방으로 가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있는데 저기 당신은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네 번째 방이었어요. 쭉 들어가죠. 그래서 그 네 번째 방에 들어갔더니 자, 라스콜리니코프가 자기 방 안에서 혼자 있을 때 심리, 그 다음에 하녀와 문지기가 왔을 때 불안함, 그리고 자기가 소환장을 들고 거리로 나와서 느끼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대기실 안으로 옵니다. 경찰서 대기실 제일 안쪽에 자기를 기다리는 서기가 있는 곳으로 왔더니 그 공간 안에 누가 있냐면 상복을 입은 부인이 있고요. 누군가가 죽었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몹시 뚱뚱하고 눈에 확 들어오는 불구죽죽한 얼굴에 기미가 듬성듬성 보이는 여잔데 옷차림이 몹시 화려하고 가슴에 찻잔 받침만큼 아주 큼지막한 브로치를 달고 있었대요. 이 부인은 벌써 여염집 부인은 아닐 것 같죠. 그런 여자가 한 명 있어요. 서기에게 소환장을 주니까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일은 아니구나 하고 안심을 하면서도 또 하찮은 부주의 때문에 내가 이게 발각될지도 몰라 하는 불안함, 안심, 불안함을 또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서기는 아주 까무잡잡하고 활달한 용모에 유행을 따르는 멋쟁이라고 나오면서 그 멋쟁이의 모습을 막 묘사를 해요. 하얀 손가락에 보석 반지, 그냥 반지 잔뜩 끼고 조끼에는 황금 사술이 주렁주렁 달려있다. 경찰서의 서기치곤 좀 화려한 복장이죠.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과 프랑스어로 얘기를 주고받는데 상당히 유창하다고까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루이자 이바노브나, 좀 앉으시죠. 벌써 루이자 하면은 러시아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쵸? 누구냐면 근데 그 여자가 고맙다는 말을 독일어로 합니다. 독일 여자였어요. 페체르부르크에 외국인들도 살죠. 러시아어 하는 외국인들. 부활에서도 보면 그 독일계나 프랑스계 사람들이 러시아어 하잖아요. 여기서도 나오죠. 근데 이 여자는 막 향수 냄새, 하늘색 원피스가 앉으니까 이 부풀린 속옷 때문에 풍선처럼 의자 둘레로 원피스가 퍼지고 방의 절반을 차지하고 벌써 어떤 직업군의 여성이라는 느낌을 주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장교가 아주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요. 늠름하고 특이한 방식으로 어깨를 들먹거리며 들어와서 휘장이 달린 군모를 탁자 위로 내던지고 의자에 앉았다. 그러니까 여자가 막 펄쩍 일어나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정중하게 인사해요. 이 군인은 중위였어요. 이 장교는 중위이고 옛날 경찰서 부서장이었다고 나와요. 근데 뻔뻔스럽다고 별다른 인상을 주지 않는다고.
근데 이 사람이 좀 화가 난 눈초리로 라스콜리니코프를 흘낏 보는데 라스콜리니코프가 옷이 영 볼썽사납고 저렇게 비참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옷차림에 걸맞지 않게 고자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한푼 없어 보이는데 건방져 보이는 게 싫었던 거겠죠.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한테 소리를 지르는데요. 자네 무슨 일인가? 라스콜리니코프가 출두하라더라고요. 소환장이 와서. 그러니까 서기가 막 돈 내라고 독촉장 받은 거예요. 저 학생이. 그런데 라스콜리니코프한테 막 뭐 몇 시에 오라고 했어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일단 라스콜리니코프는 자기가 돈 때문에 왔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죠. 갑자기 이루 말할 수 없이 날아갈 듯이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어깨의 짐을 모조리 벗어던진 기분이었다. 나 살인죄로 온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된 거죠. 아니 9시라고 써있는데 지금 11시가 지났지 않소 하고 중위가 괜히 소리를 쳐요. 이 사람은 여기서 경찰서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라스콜리니코프가 같이 소리를 쳐요. 겨우 15분 전에야 받았는걸요. 열이 나는 몸으로 이렇게 온 것만 해도 장한 거죠. 하니까 중위가 소리 지르지 마시오. 저는 차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서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지지 않고 당신 관공서에 와서 무슨 난동을 부리냐고 막 중위가 그러니까 아니 지금 담배 피는 것도 당신이고 이 안에서 소리 지르는 것도 당신 아니냐 하면서 중위한테 막 맞대응을 하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서기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다혈질 중위는 어안이 벙벙한 것 같았다. 그리고 막 그렇게 라스콜리니코프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는 데서 여기서 정말 복잡한 심리를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살인죄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 해서 마음이 놓인 것도 있었고요. 꿀리고 싶지 않은 거죠. 아니 나는 이렇게 고상한 생각을 하는 대학생인데 이런 중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싶지 않은 거죠. 당당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당신 관공서에서 담배 피는 건 당신 잘못이라고 막 중이한테 준엄하게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살인을 하고 조마조마해서 온 가난뱅이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리고 보니까 왜 왔나? 난 빚이 없다 했더니 아니다. 당신 150루블짜리 차용증이 들어왔는데 9개월 전에 8등관 미망인 자르니츠이나가 써준 것이다. 그거를 자르니츠이나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지금 당신에게 답변서를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르겠잖아 읽으면서. 무슨 소리야. 하숙집 아주머니인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그럼 하숙집 아주머니가 방세가 밀려서 라스콜리니코프를 경찰서에 신고했나? 근데 150루블 차용증은 본인이 쓴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여기서 서기는 고참병이 집중포화 당하는 신참을 대하며 그의 기분이 어떠신가 하고 묻는 것처럼 라스콜리니코프를 아주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당신 하숙집 아주머니가 지금 차용증을 썼다는데. 그런데 여기서 라스콜리니코프가 하지만 지금 차용증이니 독촉이니 하는 게 그와 무슨 상관인가? 라스콜리니코프 입장에서 지금 이것이 무슨 불안을 유발할 무슨 주의라도 끌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는 서서 읽고 듣고 대답하고 자기 쪽에서 질문을 던지기도 했지만 모든 게 기계적이었다. 왜요? 목숨을 지켰다는 승리감, 자신을 짓누른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 그것이 이 순간 라스콜리니코프의 존재를 가득 채웠으며 어떤 예견도 분석도 미래를 점치는 것도 의혹도 질문도 없었다. 완벽하고 직접적인 순수하게 동물적인 기쁨의 순간이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150루블짜리 차용증을 자기가 써줬다는 것 때문에 이거를 갚아야 된다는 뭔가를 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인데 이 차용증이 지금 왜 이렇게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해방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살인죄가 아니구나. 이런 그 심리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청천벽락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 중위가 자기 막 펄펄 끓는데 지금 자존심도 상했고 라스콜리니코프를 상대로 뭘 더 어떻게 못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루이자 화려한 부인한테 막 떠들어요.
화를 내고. 근데 루이자는 아주 그냥 막 제가 어떻게 해서 왔냐면요 하면서 신나서 변명을 해요. 이 두 사람 무슨 관계지? 하고 봤더니 이 중이는 루이자의 그 술집에 다니는 단골 손님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어젯밤에 무슨 난동을 부렸는지를 루이자가 굉장히 떠들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위님, 온갖 스캔들을 일으켰지 뭐예요, 이 작자가. 그래 놓고서 한다는 소리가 당신을 소재로 한 굉장한 풍자글을 쓸 것이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온갖 신문에다 당신 얘기를 전부 쓸 수 있는 몸이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작가라는 존재에 대한 풍자가 있어요. 술집에서 난동 부려놓고 막 나가라고 쫓아내고 여주인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신문에다 쓸 거예요. 응? 내가 풍자글을 쓸 거야. 작가였나 보지? 네, 대위님. 얼마나 점잖지 못한 손님이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중위가 그 작가 양반이 점잖은 집에서 옷소매 값으로 오르부를 들어갔다는 얘기지? 하면서 작가라는 놈들은 정말 하고 라스콜리니코프를 경멸에 차서 봐요. 그러니까 뭔가 배운 사람들, 지식인, 대학생, 작가를 모두 한 그룹으로 묶고 중위가 흉을 보는 거죠. 그저께도 술집에서 밥 먹고 돈 안 내놓는 사람이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신에 대한 풍자글을 쓰겠소 했다나? 지난주에는 어느 기선에서도, 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점잖은 5등간 집안에 그 집 부인과 딸에게 쌍욕을 퍼붓고, 제과점에서도 얼마 전에 한 녀석이 쫓겨났는데, 이봐, 작가니 문학가니 대학생이니 사상의 전도사니 하는 작자들이 어떤 꼴인지 자네 그만 가봐. 내가 직접 자네 집에 들릴 테니 그때 조심하게. 알아들었나? 그러니까 루이자가 막 호들갑스럽게 애교를 떨면서 퇴장하다가 경찰서장하고 부딪히니까 또 거기도 퇴장하면서 나가요. 이 퇴장하면서 인사하는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유럽의 왕족들이 인사할 때 이렇게 한쪽 다리만 구부리면서 하는 인사 있잖아요. 막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그 인사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루이자가. 여기서 재밌는 것. 이 중이가 그때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작가 그룹, 혹은 사람들이 작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조롱 섞인 편견, 이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의 막 그 세상을 구원하려는 생각을 하는 라스콜리니코프나 이 소설을 쓰는 도스토옙스키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도스토옙스키가 자기 처지를 놀리면서 쓴 걸 수도 있어요. 도스토옙스키가 다니면서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돈이 없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응? 근데 자기 처지를 좀 더 비틀어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겠지 하는 게 여기서 저는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꼭 도스토옙스키만이 아니라 그때 그 돈이 넉넉치 않았을 작가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경찰서장이 들어오는데, 경찰서장은 이 펄펄 뛰는 중위를 아주 막 달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무슨 화약인데 터지고 나면 그걸로 끝이지. 전부 끝장이야. 남는 건 비단결 같은 마음씨뿐이요. 막 이렇게 띄워주니까 중위가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서장한테 막 얘기를 해요. 이제 라스콜리니코프가 갑자기 그들 모두에게 뭔가 유쾌한 얘기를 하고 싶어졌다. 지금 자기는 살인죄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해요, 서장한테. 그러게 말입니다, 대위님. 제 처지를 좀 살펴주십시오.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저분께도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몸도 성치 않은 데다가 가난 때문에 주눅마저 든 대학생입니다. 휴학생의 몸이 된 것도 생계를 꾸려나갈 형편이 못 돼서지만 곧 돈을 받을 겁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송금해 주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 무슨 광대야, 라스콜리니코프? 2부 1장 시작할 때는 살인하고 그렇게 벌벌 떨더니 경찰서에 와서는 뜻밖의 허세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다가 서장에 오니까 또 막 자기 처지를 좀 봐달라고 장광설을 늘어나요. 어떤 사람일까요,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래서 이 장광설 속에서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그 차용증을 왜 써줬는지. 보니까 3년 정도 그 집에 살았는데요. 제가 뭐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더니 아주머니 딸과 결혼을 약속했대요. 근데 말로 한 약속이었대요, 그냥.
사랑에 빠진 건 아니었지만 그냥 젊어서 그런 거였는데 아주머니가 그래서 자기 딸하고 결혼할 사람이니까 돈을 많이 빌려줬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던 거죠. 하니까 그런 속사정은 얘기할 거 없다고, 시간도 없고 하고 말을 가로막는데 계속 얘기합니다. 열을 올려요. 이번에는 제발 얼마간이라도 사정을 얘기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1년 전에 그 아가씨가 티푸스로 죽었대요. 그럼 주인 아주머니는 이제 자기 딸하고 결혼할 남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사하면서 다정하게 말하기를, 전적으로 저를 신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갚아야 할 빚 이 150루블에 대해서 차용증을 써달라고, 그러면은 이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앞으로도 돈을 빌려줄 수 있고 지불할 때까지 절대로 자기 쪽에서 이 얘기를 먼저 하거나 활용하지 않겠다, 차용증서를. 그래서 자기가 차용증을 써줬는데 이제 와서 과외 자리도 잃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돈을 지불하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 구질구질하죠. 라스콜리니코프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막 다른 사람들이 약정서를 어쨌든 답변서랑 제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사랑에 빠지고 어쩌고 이런 얘기는 알 바가 아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서기가 부르는 대로 답변서 약정서를 써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서기가 자기 고백을 듣고 난 이후부터 자기를 더 멸시하고 막 다루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죠. 무언가 고백하고 났을 때 상대방이 더 무시한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죠. 구차한 얘기를 하고 나서. 하지만 이제는 정말 누가 무슨 생각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졌다. 이런 변화는 한순간에 찰나적으로 일어났다.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여기서 진짜 자기가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 단 한마디 인간적인 말도,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오히려 지금은 갑자기 방 전체가 경찰관이 아니라 가장 절친한 친구로 가득 찼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단 한마디 인간적인 말도 해줄 수 없을 텐데 그 정도로 마음이 공허해졌다. 괴롭고 한없는 고독과 소외, 음울한 감각이 갑자기 의식의 표층 위로 떠올랐다.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 것은 자기가 속마음을 털어놓은 게 천박해서도 아니고 또 그걸 들은 중이가 승리감을 만끽하는 게 천박해서도 아니고 자신의 비열함이나 자존심, 중이, 독일 여자, 독촉, 경찰서 이게 무슨 상관인가? 라스콜리니코프에게는 여태껏 결코 겪어본 적이 없는 완전히 낯설고 새롭고 느닷없는 일이 일어났다. 방금과 같은 감상적인 토론은 물론이거니와 어떤 경우도 이제 더 이상은 이 경찰서 사람들을 상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그들에게 말을 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감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나 개념이 아니라 감각으로, 지금껏 인생에서 경험한 모든 감각 중에서 가장 괴로운 감각 말이다. 이게 무슨 심리였을까요? 자기의 처지를 아무도 공감하고 동정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넘어서서 자기는 살인을 한 사람이라는 그 감각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 경찰서에서 형식적으로 그냥 150루블 차용증 때문에 온 사람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막 얘기를 떠들다가 그걸 받아주지 않는데 어느 순간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들이 아무도 알면 안 되는 일을 저질렀구나 하고 깨달은 걸까? 하고 저는 상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리고 나서 아니다, 차라리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어깨의 짐을 벗어던지자 하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요. 경찰서장이 그 중위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두 사람이 왔는데 이 두 사람이 살인죄라고 하는데 그럴 리가 있나, 둘 다 풀어줘야지. 전부 모순이야. 아니, 자기들 소행이라면 뭐하러 문지기를 불렀겠어. 자기 자신들을 고발하려고 라스콜리니코프가 엿듣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또. 대학생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장면을 문지기랑 소시민 두 사람이 봤다고 하고 친구하고도 문 앞에서 헤어졌는데
그 집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다는데 그게 뭐 노파를 죽일 거면 그렇게 물어봤겠어? 그리고 이름이 나와요. 꼬흐도 노파집 가기 전에 아래층 은세공업자 집에서 30분이나 있다가 8시 15분에 그 은세공업자 집을 나와서 노파집으로 올라갔다는데 한번 생각을 정리해봐. 그러니까 중위가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모순이잖아요. 문 두들길 때 잠겨 있었다며. 근데 3분 뒤에 문지기 데리고 와보니까 문이 열려 있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지. 살인자는 빗장을 걸어놓고 안에 있다가 꼬흐가 바보같이 문지기만 부르러 가지 않았으면 체포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문지기 부르러 간 틈을 이용해서 그 사람은 내려온 거잖아 하고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한 장면 그 밖에서 두 사람이 와가지고 꼬흐와 젊은이가 와가지고 안에 사람이 있나 없나 하고 그 소동을 부렸던 그 장면을 이번에는 다른 각도로 다른 시점으로 이 경찰서장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꼬흐하고 그 대학생이 경찰서에 왔던 거죠. 그러니까 막 서장은 뻔한 일이야. 그러니까 그 중위는 뻔하지 않아요 하는데 라스콜리니코프는 모자를 집어들고 문을 향해 걸었지만 문까지 가지도 못했다. 땡땡땡땡땡땡. 지금 너무 놀란 거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의자에 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오른쪽에서 부축하고 다른 사람은 노란 물이 담긴 노란 컵을 들고 왼쪽에 서 있고 그리고 경찰서장이 앞에 서서 유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어디 편찮으십니까? 서기가 저 사람 아까 서명할 때도 간신히 펜을 들었어요. 펜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또 뭐 어제부터 하고 라스콜리니코프가 얘기한 거 어제부터 몸이 안 좋았다는 말을 하려고 했겠죠. 어제 외출을 하셨습니까? 네. 괜찮은 몸, 편찮은 몸으로요? 네. 언제쯤이요? 저녁 7시가 좀 지나서요. 어딜 갔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냥 거리 여기저기를 다녔죠. 라스콜리니코프는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퉁명스럽고 무뚝뚝하게 대답하면서 그 중위 시선에 맞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검은 두 눈을 떼지 않았다. 눈동자를 떼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장이 아니 지금 서 있는 것도 버거워하는 사람한테 자네는 이 부서장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붙들어 놓지 않겠소 하니까 라스콜리니코프는 밖으로 나옵니다. 그가 나온 뒤에 활기찬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수색이 시작되겠구나. 속으로 되뇌죠. 낌새를 채고 있어 하고 아까 같은 두려움이 다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송두리째 사로잡았다. 겨우 1장을 이렇게 길게 제가 막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라스콜리니코프 방 안에서 자신의 흔적을 남길까봐 두려워하다가 하녀와 문지기가 와가지고 문을 열어보고 경찰 소환장을 줬죠. 거리로 나와서 이 뜨거운 태양 햇볕 아래, 여름 햇볕 아래에서 어지러움을 느껴요. 거기서 이제 그 이방인의 첫 문장처럼 어지러움을 느끼는 장면이라고 했죠. 그거를 우리 말로 일사병이라고 번역한 게 과연 옳은가 아닌가로 얘기가 있던데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 이 대목을 염두에 둔다면 좀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어질어질함을 느끼면서 거기서 경찰서로 가죠. 경찰서도 계단을 올라가고 대기실을 건너 들어가고 해서 깊숙이 또 이번에도 경계를 넘어 깊숙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알고 봤더니 그 안에는 막 이런저런 빼째를 부르고 사람들이 모여 있죠. 상복 입은 부인, 술집 주인, 중위, 나중엔 경찰서장, 멋쟁이 서기 다 앉아 있는데 거기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자기가 뭐 때문에 왔는지 두려워하다가 돈 때문에 왔다는 걸 하고 안심하는데 이번에도 이 사람들의 대화, 소란스러움 속에서 사건이 또 펼쳐져요. 그쵸? 작가들에 대한 조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노파를 죽이고 안에 있을 때 문 밖에서 안에 사람이 있다고 막 떠들었던 그 두 사람이 경찰서에 와가지고 그 정황을 그 안에 살인범이 있었는데 우리가 놓친 거라는 정황을 경찰서장이 막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데 자기는 이제 그 하숙집 아주머니에 대해서 답변서도 쓰고 나가는데 경찰서장의 말을 듣고 거기서 이제 정신을 잠깐 잃었겠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앉아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서장이 붙잡고 라스콜리니코프한테 신문 비슷하게 뭘 물어보려고 한 거죠. 옛날 부서장,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중위가. 근데 경찰서장이 아픈 사람 붙잡고 뭐 하냐고 하면서
내보내는데 나가면서 뒤에서 활기찬 소리가 들리니까 아 이제 수색이 시작되겠구나 하고 굉장히 그 불안한 상태로 경찰서를 나옵니다. 이게 2부의 1장이에요. 이번에도 공간 이동에 따른 경계를 넘는다는 상징이 나오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옆 사람들의 말, 또 라스콜리니코프가 사람들에게 떠드는 고백, 그 안에서 사건의 새로운 정보들이 또 나오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페테르부르크라는 좁은 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살인 장소도 그 안에 있고 경찰서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새벽 2시에 들리는 거고요. 그 바깥에서 들리는 수군거림, 서로 하는 대화, 이걸 들으면서 사건이 또 진행되는 것도 지난번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하나, 2개를 더 덧붙인다면요. 이번에는 좀 악취가 강조가 됩니다. 이 악취가 무엇인지를 앞으로 또 따라가면서 살펴볼게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가에 대한 조롱이 나오죠. 작가라는 직업군에 대한. 그런데 이게 저자인 도스토옙스키가 직접 얘기하거나 주인공들이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떠드는, 나중에 뭐 진행되면서 또 나올지 말지 잘 모르겠는 그런 술집 주인, 독일 여자가 그렇게 난동을 부리고 가는 사람이 자기가 작가라고 뭐 풍자글을 신문에 발표할 거라는 등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요즘 작가들이 다 그러고 돌아다닌다는 흉을 보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예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도스토옙스키는 글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 시절 사람들이 이게 빛만 많은 자신을 어떻게 본다고 생각했을까? 이것도 염두에 두면서 같이 볼만하죠. 핵심은 이 모든 이야기가 작심하고 작가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누구가 떠드는 소리 안에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군거림, 소음, 잡담, 이 안에 정보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그 4가지에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은 어마어마한 살인자의 심리, 그쵸? 극과 극을 오가는 유쾌함과 괴로움, 불안함과 안정감, 마음을 털어놓고 싶다가 아무하고도 이제 다시는 어떤 얘기도 못하겠다는 고립감, 이게 널뛰듯이 왔다 갔다 하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심리가 비단 살인자여서 그런 심리인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 안에 여러 가지의 자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건지, 이것도 앞으로 죄와벌을 계속 읽어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모든 특징들이 왜 죄와벌이 다성성, 폴리포니 소설인가, 폴리포니 소설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대화적 소설이라고, 대화적 소설의 시작은 도스토옙스키라고 했는가, 바흐틴이, 그걸 설명하는 아마 그 근거들이 될 텐데, 이렇게 우리가 계속 쌓아가면서 본문을 읽다가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해볼게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사람을 죽였고 경찰서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살인죄는 아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